네. 자, 안녕하세요. 전국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경찰단기학교에서 한국사를 강의하고 있는 문동균 강사입니다. 일단 오늘 제가 이제 7월 27일 국가직 9급 이제 가다반 해설과 관련돼서 이제 그 총평과 그 다음에 좀 간단한 해설, 그 다음에 현재 문제 경향이 어땠는지, 자, 이런 쪽을 좀 얘기해 드리려고 이제 이렇게 만났는데요. 일단 제가 그 순서상으로 보니까 지금 그 올라 있더라고요. 네, 12시 32분에 올려서 이제 두 번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약간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해설까지 올린 건 제가 제일 처음이죠. 해설까지. 정답까지 하면 금방 하죠. 그리고 이제 시험 끝나자마자 제가 문제를 이제 시험을 본 친구가 저에게 보내줬어요. 한웅이라는 친구가 보내줬는데 꼭 합격을 기원하고 또 보내줘서 굉장히 고맙고, 예, 그런 얘기를 먼저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되든 건 해설은 제가 제일 빨랐다라는 거, 네. 자, 그러면요, 이제, 보면요. 제가 오늘 이 문제를 한번 보니까 그 출제 비중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출제 비중 같은 경우에 선사시대가 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고대사회 세 문제, 중세 세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조선시대 쪽이죠. 그래서 근대 태동기가 세 문제씩 해서 토탈 6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근현대 쪽에 가면은 이제 개항기,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현대사에서 2문제씩 딱 나왔어요. 그래서, 비중 자체는 평상시하고 이제 비슷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근현대 쪽이 30%, 나머지 전근대 쪽이 이제 70% 정도 비중이 나왔고요. 난이도로 보면은 작년에 국가직 시험보다는 좀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해 볼 때 지금 약간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가 제가 볼 때 한 3문제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3문제 정도. 근데 2문제는 그냥 일반적으로 좀 난이도가 있었던 거고, 하나는 지금 제가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 이제 지방 쪽에 이제 공무원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강의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뒤쪽에 이제 근현대 쪽은 살짝 좀 약간 덜 하는 경향들이 있으세요. 특히나 이제 무장투쟁 쪽 가면 그런 쪽들이 좀 있으신데, 그 무장투쟁 쪽에서 문제가 또 나왔죠. 그죠? 그래서 국외 해외 독립운동 기지건설 10년대 문제랑 그 다음에 무장투쟁이 나와서 이쪽에서 좀 약간 틀리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85점 정도면 이제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문제 안쪽으로 틀렸다 그러면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번 문제부터 제가 지금 일단 들고 있는 건 제 책형입니다. 제 책형이고요. 자, 밑줄 친 왕의 업적에 대한 설명 1번부터 나와 있어요. 자, 근데 1번 보시면 이제 금관가야가 항복했다라는 표현을 보니까 우리가 전기가야를 주도했던 금관가야, 후기가야를 주도했던 게 이제 대가야 이렇게 되죠. 근데 전기가야 연맹 주도했던 금관가야가 항복하는 그 사건. 자, 그게 바로 이제 법흥왕 때입니다. 그래서 법흥왕 때의 업적을 골라주면 되는 이제 고대 쪽의 일반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1번 보니까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자, 이게 정답이죠. 나머지 2번 같은 경우에는 우산국 정복했다. 이거는 이제 그 지중왕 때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 유학교육을 위해 국학을 설립했다. 이쪽은 이제 신문왕. 그다음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했다. 이거는 이제 진흥왕 쪽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다음과 같은 해에 벌어졌던 사건들 나오는데요. 자, 여기 지금 사료에 나와 있는 게 바로 4.13 호원 조치. 자, 이때가 이제 전두환 정부 때죠. 그 전두환 정부 때 헌정 체제가 지금 어땠냐면 7년이고요.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고 단임.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근데 뒤에 문제가 이제 이거거든요. 제일 큰 문제가 간선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체육관 대통령이라고 하죠. 요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간선은 어떻게 바꾼다? 직선으로 바꾸자라는 이 요구들이 있고요. 그 요구에 대해서 그 당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TV 나와서 본인은 임기 중에 뭐 힘들다. 그게 바로 4.13 호원 조치죠. 그래서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저항했던 게 6월항쟁, 얻어낸 게 6.29 민주화선. 그래서 지금 현행 헌법체제를 이끌어낸 겁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였던 간선제를 직선으로 끌어내면서 이때부터 우리 민주화가 진전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문화재 문제예요. 좀 약간은 예외적인 케이스였는데, 자, 이런 문제는 원래 한국사 검정 쪽에서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기억번. 조선시대에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셨다. 이쪽은 종묘가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고인돌. 네, 청동기 시대 때 돌무도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왕조 실록 같은 경우에 예전에 기출문제들 보면 이제 단독으로 나왔던 적도 있었으니까 대비는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태조 때부터 순종이 아니라 철종 때까지입니다. 철종 때까지. 원래 이 실록이라 그러는 게 왕이 사후에, 그죠? 춘추관에 있는 춘추관의 실록청이라는 임시기관을 두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고종이 돌아가셔서 고종의 인산일이 1919년에 3.1운동, 그 다음에 순종의 인산일이 이거는 20년에 60만세 운동이니까 이거는 벌써 이제 이 조선이 망했을 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록으로 따지는 게 철종 때까지라는 거.
네, 그 다음에 리을번이 이제 병인 양요 때 프랑스군에게 약탈당하였다. 자, 여기가 약간 그랬을 겁니다. 이게 프랑스군이 약탈해 간 건요. 정조가 만들었던 학술기관이 바로 규장각이죠. 규장각. 그 규장각에 있는 그 대표적인 게 의궤예요. 그 화성 행차도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필사해서 옮겨서 우리나라에서 생각할 때 제일 안전한 데가 역사적으로 강화도였잖아요. 그래서 강화도에다가 규장각에 외규장각을 하나 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프랑스군이 약탈해 갔는데 이때 주로 약탈한 게 바로 의궤예요. 의궤. 그러니까 재작년에 이제 5년갱신 영구임대 형식으로 이제 반환을 받았던. 근데 그 안에 직지는 없습니다. 직지는. 직지 같은 경우는 프랑스 공사가 이제 가져가서 이제 그걸 나중에 프랑스 국립도서관, 파리 국립도서관에 이제 두게 된 게 되겠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이 4번입니다. 좀 약간은 익숙하지 않은 지문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시행됐던 시대, 그 내용 보면 화폐 발행이에요. 화폐 발행. 그 화폐가 발행된 건 고려시대 때 숙종. 근데 이때는 문제 자체가 지금 고려시대를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물어본 문제예요. 근데 고려시대 같은 경우랑 조선이랑 제가 두 개를 좀 수업 시간에 많이 비교를 하는데 둘 다 우리는 그 1960년에 이제 산업화 그때 되기 이전에는 주력 산업이 무조건 농업이에요, 농업. 그럼 그때까지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다 중농입니다, 중농. 근데 상업에 관련된 게요, 고려하고 조선하고 좀 달라요, 고려. 자, 고려하고 조선이 어떻게 다르냐? 고려는요, 상업 발달에 이 사람들은 관심이 있어요. 그 모습이 바로 일찌감치 화폐를 발행해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이겁니다. 관영상점이라는 거예요. 관영상점. 관영상점. 상점. 네, 상점. 이 관영상점이라는 게 영자 이렇게 보시면요, 영자. 이게 국가가 직접 운영한다, 경영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국가가 나서서 상업행위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상업 발달에 관심 있는 고려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조선은 대놓고 억상책을 펼치기 때문에 이런 걸 인정하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고려시대, 조선시대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고려 전기 때는 상업 발전이 미비해요. 근데 이거는 국가는 하고 싶은데 그만큼 경제 규모가 못 따르는 겁니다. 이건. 근데 후기 때는 이게 올라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서 어떤 표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때 등장하는 게 이제 물건이 팔리니까 민영수공업이 발전한다. 수공업이란 건 상업이랑 관련이 밀접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새로운 육상교통로가 발전하면서 원등이 만들어졌다. 이런 게 고려 후기에 보죠. 자, 그런데 이런 체제가 조선시대에 들어가면 15세기 때 무너져 버리죠. 왜요? 이들은 억상책을 펼치니까. 그다음에 그 이후에 16세기 가면 조선의 통치체제가 이제 안 먹히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상업이 서서히 고개를 든다. 그때부터 등장하는 게 뭐 15세기 말에 장시가 처음 등장했다. 그다음 16세기 중반쯤에는 장시가 이제 전국에 확대됐다. 그런 표현들 만나신 겁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더 발달하죠. 언제까지? 세도정치 직전까지. 세도정치부터는 다시 좀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자, 그래서 고려와 관련된 얘기였기 때문에 시대 경제 상황에 대해서 옳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대도시의 주점, 다점 등의 관영상점을 뒀다. 또 그리고 엮을 수 있는 게 화폐는 전국적으로 유통이 안 되는데 국가는 유통을 시켰으면 좋겠죠. 그래서 다점이나 두점, 그게 바로 관영상점이잖아요. 여기서만 화폐가 조금 쓰였다. 그런 지문들을 만나시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예,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다음 민요에서 보이는 경제활동에 대한 조선 전기의 모습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와 있는데요. 이 민요에서 보이는 게 바로 전국의 장시를 무대로 활동했던 보부상입니다. 보부상. 그렇죠? 그래서 5일장. 전국을 이 5일장에, 그죠? 벌집 모양으로 이제 전국을 묶은, 그래서 하나의 상업 그 시스템을 만든 게 이게 보부상인데, 이 조선 전기의 모습, 네, 여기서 보이는 이제 조선 전기의 모습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왔습니다. 네,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래서 15세기 후반 이후 잠시는 점차적으로 확대되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보부상은 장시에서 농산물, 수공업제품 판매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생산력 발달이 점차 늘어나면서 지방에서 장시도 늘어났다요, 서서히. 근데 이거는 15세기 때는 이제 거의 억상책 때문에 안 그러고요. 16세기부터는 좀 늘어난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장시가 형성되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조선 전기 때 유통됐을 때 이게 조선 통보라는 이 화폐인데 이 화폐는요, 조선 전기에는 유통이 잘 안 됩니다. 뭐든지 상업 발달, 이 유통이 안 된다 이런 얘기 할 때는요, 그거는 항상 이유를 그렇게 대시면 돼요. 자급자족이란 거예요. 자급자족. 자급자족은 이런 거죠. 자급자족은. 만약에 어떤 지역에 태어났다. 물건이 필요하다. 자급. 본인이 스스로 만들었어요. 근데 못 만들겠다. 그럼 안 써요. 이게 자급자족이에요.
작업자죠. 이게 조선 전기는 이랬다고요. 계속. 그러니까 요게 지금 안 팔리는 거죠, 물건이. 네. 그래서 조선 통보를 유통시켜 봤자 전국적 유통이 안 되죠. 그럼 언제 전국적 유통이 되느냐? 그건 이제 조선 후기입니다. 후기 때 가면 공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동법의 시행으로 등장한 공인이 전국을 돌면서 물건을 사고 팔잖아요. 그 사고 파는 물건을 그 우리가 상품이라고 부르죠. 그게 바로 상품화폐 경제 발전이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일단 공인이 등장해야 이제 상업이 발전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유통시킨 화폐가 그게 바로 상평통보죠. 그래서 전국적 유통돼서요. 다른 동전보다 상평통보는 되게 많아요. 되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인터넷 경매 사이트 옥 어쩌고 그 있죠. 뭐 이런 데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 그 상평통보는 한 그 10,000원이 안 됩니다. 그게 한 7,500원 뭐 이 정도. 네. 근데 가격 차이가 조금 있는데 그거는 발행청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가격 차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옛날에 제가 처음에 이거 얘기할 때는 2,500원, 5,000원 이랬는데 좀 올랐어요. 제 얘기를 듣고 누가 이제 사재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전황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5번의 정답은 이제 3번으로 보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이었어요, 6번. 다음 기구에서 추진한 개혁 내용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인물이 김홍집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박정양. 근데 읽으시다가 개혁 그러다가 박정양 보고, 아, 이게 혹시 그 박정양 진보내각, 이거 만민국동회 때문에 생긴 거, 이렇게 약간 흘러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김홍집. 내각에 다 들어가는데 김홍집은요. 을미개혁 할 때까지만 있어요. 4차 내각까지만. 왜냐면 을미개혁 하다가요. 을미개혁. 고종이 그 다음에 1896년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전했죠. 이걸 아간파천이라고 합니다. 가자마자 제일 먼저 내린 명령이 뭐예요? 지금까지 해오던 개혁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든다요. 앞에 갑오개혁이나 을미개혁 내용을 보시면 그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를 분리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국왕의 권한 제한이거든요. 원래 전근대 사회에서는 왕이 곧 국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 하는 건데 이거를 분리시키고 왕 보고 아껴 쓰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 불만이었거든요. 그래서 고종이 아간파천한 거는 물론 그 을미사변 때문에 신변에 대한 불안감도 있어요. 그게 없는 거 아니에요. 있는데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여태까지 개혁들이 다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자마자 먼저 내린 명령이 그게 바로 이제 갑오오적을 처단하랍니다. 그 갑오오적의 핵심 수장이 누구예요? 그게 김홍집이죠. 그래서 김홍집은 고종이 아간파천 가서 명령 내리고 아침에 출근하다가 돌 맞아 죽어요. 그 다음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홍집이 있으니까 뒤에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1차 갑오내, 1차 내각, 바로 김홍집 1차 내각, 바로 갑오 1차 개혁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 기관이 군국기무처예요. 군국기무처. 그래서 초정부적 회의기관이라고 했던 군국기무처입니다. 그래서 이 기구에서 추진한 개혁 내용으로 옳은 것은 뭐 1번의 은본위 화폐 제도, 네, 요게 정답이 되겠죠. 1번에. 2번에 의정부 3군부 기능 회복했다. 이거는 이제 대원군 쪽이 되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 양전사업 지개, 요게 이제 광무개혁이죠. 광무개혁. 그다음에 그다음이 이제 그 네 번째가 이제 갑오개혁 2차에 관련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 문제까지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7번 문제인데 가나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사실에 대한 설명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가가 이제 신문왕 쪽이고요. 나가 이제 경도강 쪽입니다. 경도강. 그래서 요 사이에 있었던 시기라고 하면 신라를 김부식에 따른 시기 구분을 한번 하면 김부식에 따르면 신라는 이렇게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요게 지금 왕의 권한이고 요게 귀족들의 권한. 그래서 요게 중대를 시작하는 왕이 바로 무열왕이고, 자 그다음 통일을 완성한 게 문무왕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신문왕이라고 했죠. 신문왕. 자 그다음에 신문왕 때 이후에 왕권이 조금 더 그 전제화된 게 조금 더 유지된 게 성덕왕. 하지만 바로 꺾인 게 경도왕. 그래서 요 시기를 딱 물어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는 지금 신라 중대 쪽을 좀 이끌어간 문제예요. 그래서 요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제 육두품에 관련돼서 4번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육두품이 학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국왕의 정치적 조언자로 활동하였다. 그래서 중대 때 육두품을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일반적인 표현. 여기서 만약에 문제를 출제위원들이 조금만 더 난이도를 올리셨으면 뭐 그런 얘기를 썼을 수도 있겠죠. 항상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게 그 중대 때 아무리 육두품이 왕에 의해서 정치적 조언자 이렇게 발탁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골품의 신문지 한계는 뛰어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지 아무리 뛰어나도 직사부 시중 이게 되나 안 된다는 거죠. 시중. 왜냐하면 중앙이든 지방이든 각 부서의 장관은요. 이거는 진골만 할 수 있잖아요. 진골만. 그러니까 그 밑에 실랑직에 진출하고
그 다음에 왕의 정치적 조언자 역할을 했다. 하지만 신라 하대 때는 삐져서 반신라 세력이 됐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4번 육두품에 대해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